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친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나왔는데 간략하게 이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내로남불하면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비판을 좀 받을 만한 소지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신속하게 당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고강도 대책을 예고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수위가 좀 나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가 내려졌고요. 5명은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했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 윤리위원회가 그 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그 한계 때문에 당장은 징계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당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제명 결의 외에는 강제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그 민주당이 그 어떤 그 출당 조치를 12명에게 요구했던 그 부분이나 사실상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을 권유한다 이런 조치가 나왔지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속력 자체는 없고 실제로 이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윤리위원회에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뭐 비슷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당에서 뭐 징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와 이제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 거는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들은 그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파악이 됐는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출당 조치가 되고 나머지 10명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십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도 뭐 스스로 이제 탈당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있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또 반발하고 계시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그게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야당의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준석 대표께서 그 여당보다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익위 잣대가 고무줄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도 권익위 통보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이제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민주당이 그걸 받을 것인가 하는 거는 그 민주당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런 그 정치적 논란보다는 더 중요한 게 권익위원회가 이제 지금 이제 조사라는 과정에서 좀 한계 같은 것들이 그 나타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력 있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게 또 법적인 절차로 지금 진행된 것은 아니고 그 의원들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나 또는 발표하는 내용 또는 발표 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그 어떤 당에서 그런 비판을 했더니 간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지금 그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이 동의를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조사를 했고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수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거를 이제 검찰 뭐 이제 수사기관의 그 수사에서 의혹을 이제 해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 부분은 지금 이 조사 절차 아주 엄밀하게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민주당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명단 중에 그 당 대선 주자였던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본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저는 네. 임차인입니다. 이런 국회 연설로도 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부담이 컸다고 좀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거 부분과는 좀 별개로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 거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친께서 그 취득을 하셨다는 그런 그 농지가 지금 지금 거주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취득 자체가 농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본인이 끌고 가면서 계속 대선 후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는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판단들이 사실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갖게 한다라는 게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 그 이후에도 뭐 개정안을 내면서 뭔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워낙 그동안의 농지법이 좀 허술하게 운영이 됐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 주변에 있는 그 농지들이 그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도시 문제와 관련돼서 참여연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대부분 다 농지가 문제가 된 것들은 이게 그만큼 농지 투기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뭐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농민들, 일반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농지 투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지만 농지법이 과연 농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완전히 좀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개정이 됐느냐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뭐 농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특히 또 그리고 농지 전용도 되게 많거든요. 농지를 취득을 했다가 그걸 바로 다른 거로 쓰는 절차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지 않고 농지 투기를 막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한 번 더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농지법 개정안,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농지 취득 자격을 강화하고 실제로 그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라는 건데 이 절차만으로는 뭐 허술하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른바 구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농지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농업진흥 지역에서 그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주말 농장 같은 거 이런 걸 취득하는 걸 좀 제한했거든요. 그 정도 외에는 현실적인 어떤 더 농지 취득 자격을 더 심하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구멍이 되게 많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농업인이 이렇게 농업법인의 상당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메워 나가려면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빈틈이 있는 만큼 한 번 더 개정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작은 LH였다는 점을 기억을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LH 투기 사건에 대한 관심도도 그만큼 좀 흐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LH 사태 후속 조치 논의가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개편안 네. 관련해서 언제쯤 이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사실 지금 7월 28일하고 그다음에 8월 20일 날 두 번 공청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청회가 아주 국민들의 그 큰 관심을 받거나 그러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들 좀 널리 물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없고 정부가 그때 세 가지 안을 갑자기 탁 들이미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공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 좀 확인을 하는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을 좀 두루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못하고 그 공청회장에서 그걸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견 달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청회는 일단 두 번 지나갔는데 대부분 다 지금 거기 오셨던 의원들 그다음에 그 패널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1, 2, 3화 특히 지주회사 방안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인 겁니까? 그동안 거론돼 왔던 것들이 일단 LH의 택지 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 임대주택 사업 이런 여러 기능 등을 쪼개야 된다. 그렇지 네. 않고 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큰 기능은 그 복지주택 관련된 큰 기능은 모회사로 두고 자회사로 여러 기능을 분산해야 된다. 이런 여러 안들이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됐던 겁니까? 우선 뭐 너무 많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안이 주거 복지는 이제 모회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LH 기존의 LH가 그거를 이제 개발회사로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토지주택 사업은 그러니까 자회사, 모회사는 이제 주거복지 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하는 사업은 이제 거기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는 또 다른 데서 또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모회사가 자회사를 잘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 공청회에서. 그래서 일단 통제 자체도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굉장히 수익 사업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회사가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성을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기획이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지적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조직 개편 방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